오늘 일본에서는 판정자가 최대인 300여 명이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비상사태 선언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 요시대 관방장관은 일본 국회에서 현재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지만 긴급사태를 선포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무마해서 잘 넘길 수 있을까 같은 생각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같은 날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같은 여당인 자민당의 나카소네 야스타카 의원은, 참고로 이 사람은 80년대 총리를 지낸 일본의 대표적 우익 정치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의 손자입니다. 진짜 일본인은 정치인도 대대로 해먹는 게 참 흔하네요. 어쨌든 이 나카소네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현재 35만 명이 찬성하고 있는 독도키트 청원을 당연히 관가할 수 없다며 외무상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이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이 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제의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할지 동향을 주시하겠다면서 자신은 개인적으로 독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까지 덧붙였지만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일본에서 뭐라든 그냥 독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키트가 정부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아니니 기업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일본은 자체 키트 얘기도 별로 없는데 힘든 일본에게 한국의 기술력이 비교되면서도 표기 청원이 어떻게 결정되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 기생충의 제시카송 이후에 큰 엿을 하나 더 던져주는 것 같아서 고소한데요. 역시 이렇게 문화상품 제품들에 자연스럽게 독도 표기를 한다든지 태극기 한글을 넣는 것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부가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하고 있는 킹덤에서 나오는 다양한 갓을 보고 외국인들이 엄청난 흥미와 관심이 생겨 급기야 아마존에서 가시 판매 상품으로 등록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단발성 화제에 그칠 뿐 서양, 특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해 이런 상품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저런 디자인들을 출시했을 때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프론티어 정신, 영국의 세계적 강대함, 프랑스의 자유주의 같은 이미지도 연상되었겠지만 이제는 무의식적으로도 저런 디자인 자체가 세련되고 예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 빨강, 흰색, 파랑의 선들이 조합되어 있어서 태극기의 배색 조합이나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2002 월드컵 때만 해도 태극기 패션이 정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셀럽들이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착용한다던가 하면 개념인이라고 칭찬을 받는 정도로 성조기, 유니언잭, 삼색기들처럼 평상시에 애용되는 아이템으로는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국가 브랜드이겠죠. 그래도 가끔 제품화되는 것도 있어서 반갑지만 거의 한국 지역 한정으로 소량, 화제성을 끌기 위한 마케팅 제품으로 연속성은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때 반짝이 아니고 평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아이템을 만드는 곳들도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도 한국 관련 상품을 출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컵을 출시했는데 당시 품절 사태까지 날 정도였고 지금까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 상품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양질의 상품은 또 별로 없는 현실에서 신세계백화점 기프트샵은 전통 장인이 직접 만든 놀이개, 그릇, 함 등 다양한 명품 전통 공예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 손잡고 명인 명장관에서 도자기, 한지, 자수, 한과 등 공예와 식품 분야 명인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극기, 한글을 활용하는 운동화와 의류를 만드는 이 회사의 제품은 디자인도 예뻐서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적 디자인의 제품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볼 수밖에 없도록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의 진실 등을 적극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큰 화제가 되어 불매운동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해외 언론들에서조차 거의 모든 기업들은 역사,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하고 그런 논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이 라카이 코리아라는 기업은 그렇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며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이미 731 부대의 진실, 독도를 세계인들에게 알렸고 최근에는 6천조의 원유가 매장된 7광구에 관한 일본과의 문제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2017년 단순히 독도를 돕고 싶다며 독도 운동화를 출시, 독도협회에 기부하는 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9년에는 731 부대의 진실을 외면하던 미국에서 한인과학자 가족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교제에 실리게 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731 부대는 조작된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주장이 우세해지던 때 라카이 코리아는 과감히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든 제품 판매 페이지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731 부대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일본에서의 반발이 커지자 라카이 코리아의 임직원들은 상당히 고민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라카이 제품이 꽤 팔리는데
일본인들의 공격이 다른 나라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아니 꼭 해야 하는 걱정이겠죠. 하지만 라카이 임직원들은 오랜 회의 끝에 우리는 기업이기 전에 한국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리는 행보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기업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단순히 신기한 모양이거나 예쁜 글자라고 생각해서 한글이 새겨진 옷이나 아이템을 소비했던 외국인들이 한글과 태극기 디자인에 눈이 끌려 라카이 상품들을 구매하려다가 구매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특히 태극기가 각인된 운동화나 한글 커스텀 제품들이 이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히는데요. 아직 태극기나 한글 상품들이 성족이나 유니언잭, 심지어 영문 알파벳에는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를 상품화해서 단발성 호기심이 아닌 뛰어난 디자인의 일상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기업들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독도 키트 아이디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돈이 부족해서 백신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선급금 예산은 1,700억 원, 이 중에서 절반인 850억 원은 세계 백신 공급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000만 명분의 백신을 구하는 데 사용했고 850억 원이 남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3,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머지 850억 원으로 2,0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백신 개발을 완성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 세계 백신 가격을 보면 우선 코로나 예방 효과가 90%이지만 영하 70에서 80도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은 1회분이 19.5달러, 우리 돈으로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어서 최근 화이자보다 뛰어난 94.5%의 예방 효과에 영하 20도에서 30일이나 보관할 수 있다고 밝힌 모더나의 백신은 이보다 더 비싼 37달러입니다. 즉 한국 정부도 모더나의 백신 2천만 회분을 구입하면 8천억 원이 넘고 1인당 2회씩 접종하는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1조 6천억 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850억 원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가격은 4달러에 불과합니다. 2천만 회 분량을 구입하게 되면 840억 원 정도로 한국의 예상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또 국내 일부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구매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예방 효과가 너무 낮다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0%,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 효과는 7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가 과연 사실일까요? AP통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브라질 등에서 2만 4천 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두 가지 투여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한데 피실험자에게 2회 접종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과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험했다. 이 중 2회 모두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으로는 62%의 예방 효과를 보였지만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한 방식에서는 예방 효과가 90%까지 올라갔다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언론들은 한국이 구매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이 두 가지 방식의 평균 수치인 70.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공동 연구팀은 62%의 예방 효과를 보인 투여 방식은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예방 효과 90%를 기록한 절반 용량을 투여한 후 고용량을 투여하는 방식만 사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첫 접종 때 백신 1회 투약분의 절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도 대폭 낮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교 공동 개발팀에서 시험을 이끈 수석 조사관 앤드류 폴라드는 90% 효과를 낸 방식을 활용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또한 영하 75도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우려되고 있는 화이자의 백신과는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업용 냉장고 온도인 2도에서 8도에서도 저장 및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두 백신이 보관 온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 때문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 물질인 메신저 리보핵산을 활용하는 신기술로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시켜 만든 백신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사용된 방식입니다. 파스칼 소리오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성명을 내고 이번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 내년 최대 30억 회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바로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규모를 자랑하는 백신 공장 안동 에라우스에서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물량을 공급받은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대한민국 안동시 풍산읍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미 국제 백신 협약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해서 1,000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 계약금을 납부했고, 어떤 백신을 선택할지에 대해 계속 코백스 퍼실리티와 협의하고 있다. 개별 기업과 접촉을 통해 2천만 명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두고 여러 회사들과 구매 조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 예상으로는 연말까지 3천만 명분을 충분히 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12월 초순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협상 내용을 정리해서 확보할 백신의 종류와 물량을 국민께 설명드리겠다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신종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평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 인증평가의 심사자 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해 설립된 국제 프로젝트로 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0개가 넘는 국가들이 코백스에 참여했고, 이를 통해 전 세계로 백신이 공급될 예정인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백신의 품질 평가자로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의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을 때부터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속도로 번진 코로나19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수억 원씩 현금 가방을 들고 생산 공장 앞을 찾는 중개업자도 있고,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마스크 구입 광클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이 대란을 순식간에 잠재운 주인공은 바로 식약처. 마스크 생산 공장이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마스크가 일부 중개업자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공평하고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감독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아래 수출을 금지시키고 생산량의 80%를 공적 판매처로 유통시켰고,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해결하기 위해 오부제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마스크 대란은 완전히 종식됐고, 어느덧 마스크가 필요한 국가에 대량 수출까지 해주며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활약에 외신들의 극찬이 쏟아졌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시원하게 해결한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생산과 유통 과정에까지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을 미국이 배워야 한다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BBC, 미국의 CNN과 워싱턴 포스트, 독일의 슈피겔, 프랑스의 르몽드, 스페인의 엘파이스 등도 일제히 한국 정부와 식약처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식약처가 WHO 백신 평가자로서 어떠한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이종욱 씨였다면 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감염병으로 기록될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하며 WHO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매일 코로나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몇 번을 참았다. 하지만 만약 WHO 사무총장의 한국인 이종욱 씨였다면 지금 상황은 아주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종욱의 신속성과 전문성,
조정 능력, 지도력에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다 전했습니다. 2003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WHO 사무총장으로 지낸 한국인 이종욱 씨는 총장으로 지내던 기간 동안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무조건 24시간 내에 WHO에 알리도록 국제보건규칙을 정비했고,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국의 우수한 인력으로 드림팀을 만들어 현장에 보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WHO 관련 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대응하는 전략보건운영센터 상황실도 만들었는데요. 이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WHO는 상황실 이름을 이종욱 씨의 이니셜을 따서 JW 센터로 바꿨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 총장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문제가 생기면 드림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가 100에서 300명 이내일 때 역학 자료를 수집해 각국에 전파하고 입국을 막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했는데, 이번에 WHO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했습니다. 이정욱 전 WHO 사무총장은 1983년부터 2006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23년간 WHO에 근무하며 한센병, 소아마비, 에이즈 퇴치에 엄청난 공을 세웠고, 특히 소아마비가 급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했을 당시 적절한 타이밍에 세계 각국에 백신을 공급해 소아마비 발생 인구 비율을 1만 명당 1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기적 같은 성과를 내자 전 세계인들은 한국인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을 백신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